실업급여 받는 중에 ETF 배당에 들어와도 급여는 1원도 안 깎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배당이 건강보험료는 올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입니다. 퇴사 앞두고 ETF부터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은 접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재산이나 금융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일 다음 날 아무도 안 알려주는 쪽에서 계산이 하나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이신 분, 퇴사 예정인데 ETF 갖고 계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증권계좌에 ETF가 몇 천만 원 들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그걸 신고해야 하나?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이 걱정 때문에 퇴사 전에 계좌부터 정리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법 수급 요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훑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칸 자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이 5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해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예요. 보통 1개월을 3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넷째,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닐 것. 다섯째,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게 아닐 것. 잘 못 들으셨으면 다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5가지에는 재산이 얼마 이하일 것, 금융소득이 얼마 미만일 것, 이런 문장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력서에 내 통장 잔고 적으라는 칸이 있던가요? 없죠. 바로 금융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금액이 소액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신고 대상은 내가 일을 해주고 받은 대가입니다. ETF를 팔아서 남긴 차익이나 통장에 들어온 배당금은 내가 몸으로 벌어온 돈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이 알아서 낸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날 급여가 깎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로서 받는 배당이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처럼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특수한 케이스라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통장에 남은 돈이나 갖고 있는 주식까지 금융재산으로 전부 들여다봅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인데 그 기준이 섞여 들어와서 실업급여 얘기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일단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진짜 문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는 통과입니다. 그런데 퇴사일 다음 날, 여러분이 자동으로 갈아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건강보험 신분이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요. 두 단어가 딱딱해 보이는데 핵심만 보면 이거예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그 절반을 내줄 회사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땐 반만 내던 보험료를 퇴사한 다음 날부터는 통으로 나 혼자 내게 되는 것이죠. 월급은 끊겼는데 고지서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금액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공단이 제 월급 하나만 받습니다. 월급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끝이었어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7.19%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의 보험료율을 매기고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재산에는 따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 둘을 합쳐서 한 달 보험료가 나옵니다. 앞에서 같이 확인했죠? 실업급여는 제가 집이 있든 계좌에 ETF가 얼마나 있든 한 글자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날 퇴사했는데 건강보험은 그 재산까지 들여다봅니다. 한쪽 게이트는 재산을 아예 안 묻고 바로 옆 게이트는 재산까지 묻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체엔 건보료가 안 붙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소득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계산에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숫자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퇴사했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지가 셋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느냐, 가족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가느냐,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느냐. 세 갈래의 차이는 뒤에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ETF 배당은 대체 얼마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던진 질문 두 개였죠? 실업급여 자체엔 건보료가 붙는지, 그리고 ETF 배당은 얼마부터 건드리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업급여 자체엔 건보료가 붙을까요? 아니요, 안 붙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보험료를 계산할 때 들여다보는 소득 목록에 실업급여는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으셔도 그 돈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보험료를 올리느냐?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단이 여러 소득을 보는데요. ETF 갖고 계신 분한테 걸리는 건 딱 하나, 금융소득입니다. 예금에서 나온 이자, 그리고 주식이나 ETF에서 들어온 배당을 합친 겁니다. 기준선은 이겁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어야 그때부터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넘기 전까지는 아무리 배당이 들어와도 보험료 산정 소득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넘는 순간 그 초과분만 잡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전체가 한꺼번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문턱을 넘기 직전과 직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럼 이 1,000만 원이 감이 오시나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면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약 83만 원입니다. 매달 83만 원씩 배당이 꽂혀야 겨우 닿는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여기까지 갈까요? 배당 수익률을 3%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투자한 돈 대비 1년에 배당으로 몇 %를 돌려받느냐, 그겁니다. 1,000만 원을 3%로 나눠보면 답이 나옵니다. 약 3억 3천만 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억 원을 3%로 굴리면 1년 배당이 300만 원입니다. 3억 원이면 900만 원이고요. 여기서도 아직 1,000만 원에 안 닿습니다. 3억 3천만 원은 되어야 겨우 그 선을 넘습니다. 퇴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애초에 이 문턱 근처에도 못 갑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3%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상품마다 배당은 다르고 예금이자처럼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전부 합쳐서 봅니다. 그러니 내 계좌의 실제 숫자로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기준 어디서나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가족건강보험에 무료로 얹혀가는 자격, 피부양자로 들어갈 때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이쪽은 소득을 다 합쳐서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두 숫자를 같은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데요. 완전히 다른 제도의 다른 문턱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까지 더하면 벌써 제도가 4개째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면에 다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조건 하나를 똑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ETF 배당으로 1년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치죠. 첫째, 실업급여,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가 들어와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어야 그때부터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300만 원은 한참 아래죠. 영향 없습니다. 셋째, 피부양자. 가족 건강보험에 얹혀가는 자격인데요.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여기도 300만 원이면 안전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재산금액,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도 탈락하고 5억 4천만 원을 넘는데 소득까지 1천만 원을 넘으면 그것도 탈락입니다. 게다가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 놓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과 이자가 재산소득으로 잡히는데 월 2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바로 소득에 산정됩니다. 1년으로 치면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300만 원은 4개 중에서 여기 하나만 정면으로 걸립니다. 문턱을 나란히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는 금융소득과 무관, 문턱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 초과 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소득 월 2만 원 초과, 연 24만 원부터 반영됩니다. 이렇게 게이트가 4개인데 높이가 전부 다릅니다. ETF 있으면 실업급여 끊긴다는 그 소문은요, 맨 마지막 문턱이 슬그머니 맨 앞으로 옮겨 붙어서 생긴 겁니다. 어디서 헷갈리게 된 건지 보이시나요? 내가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만 알면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퇴사자가 지금 당장 챙길 건 뭐냐? 저 재민맨이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의무계속가입. 건강보험 의무계속가입과 국민연금 의무계속가입이 있는데 국민연금 의무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직후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는 건강보험 의무계속가입이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름은 생소해도 이거 아주 좋은 제도예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최대 3년까지 퇴사한 뒤에도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제도죠.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틀어 1년 이상 유지했고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3년 동안은 퇴직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계속가입은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인정돼요.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퇴직 직후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선택권이라서 기한을 엄격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다가 놓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을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세요. 둘째, 배우자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ETF를 사라거나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둘러 정리해야 할 이유는 이 계산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날짜 하나, 서류 하나가 실제로 내 돈을 남깁니다. 물론 재산 상황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최종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갖고 있다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수급 요건 어디에도 재산이나 금융소득 기준은 없으니까요. 계산이 진짜로 시작되는 쪽은 퇴사의 다음날 자동으로 갈아타는 건강보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어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니까 퇴사자 대부분은 이 문턱에 아예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챙기셔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의무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고지서 받으시면 그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다만 건보료는 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니 최종 확인은 공단 기준으로,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지갑 계산 앞으로도 계속 파드릴 예정이니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재민맨에게 물어주세요. 이상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